시시리바의 집 제1장 원만 가정.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을 먹자 더는 할 일이 없었다. 꼼꼼히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시계를 봤는데 아직도 1시였다. 집을 나와 노가타역 근처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천천히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와도 겨우 1시 반이었다. 고타스에 발을 집어넣자 정면 벽에 있는 TV가 눈에 들어왔다. TV를 볼 마음은 들지 않았다. 인터넷을 할 마음도 들지 않았다. 고향 친구와는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는다. 연락하고 싶은 사람도 연락해도 될 만한 사람도 없다. 고타스는 무릎을 덮어 따뜻하게 하는 온열기구. 나는 시선을 손으로 떨어뜨렸다. 왼손 약지. 핑크골드의 결혼반지가 칙칙하게 보였다. 오늘도 유다이는 되도록 일찍 올게 라고 말했다. 말만 그렇지 빨리 와야 마지막 전철이다. 도쿄 본사는 고베 지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바쁜 모양이었다. 그건 알고 있었다. 애초에 시스템 엔지니어란 일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가 돈 많이 벌게 전근이 정해졌을 때 들었던 유다이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일을 그만두고 나와 같이 도쿄에 가줘. 그리고 집을 지켜줘. 남자들이 먼저 맞벌이를 원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하기 힘든 말이라는 건 알고 있다. 그가 상당한 각오를 했다는 것도. 일을 하다가 쓰러져 몇 번 구급차에 실려간 나를 걱정한다는 것도. 그리고 그는 한순간 미소를 짓더니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다. 엄마는 집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아이에게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영상 제작 회사를 그만두었다. 유일한 동료였던 미키와 헤어지는 건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만날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작년 2009년 7월 말 나와 유다이는 도쿄로 이사 왔다. 세이부 신주쿠선 노가타역에서 도보로 10분 걸리는 방 2개짜리 아파트였다. 집값이 이렇게 비싼가 하고 어이없어 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 정도 집세라면 고베에서는 단독주택을 빌릴 수 있다. 중심지인 산노미야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도 번화가인 나카노에도 신주쿠에도 시부야에도 이케부쿠로에도 나사쿠사에도 우에노에도 가보았지만 금방 시들해졌다. 일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언제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서 걷기만 해도 온몸이 피곤했다. 도쿄 여행 책자도 어느새 보지 않게 되었다. 뭔가를 배울 마음도 들지 않았다. 옆집 사람들은 모두 낮에 집을 비워서 아직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사귀는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학교와 직장은 스스로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집단, 그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다. 사실 의무나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의무 안에서만 관계를 맺어왔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28년간 계속 유다이도 일 때문에 참석했던 회식 자리에서 만났다. 자기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은 거야? 11월, 오랜만에 일찍 집에 온 유다이의 말을 듣고 나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투리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말문이 막혀서 굳어있자 그는 얼굴에 슬픈 미소를 담았다.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연차를 낼게. 희미하게 남은 고베 사투리에 서글픔을 느끼면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괜찮아.
유다이도 거짓말을 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도 쉴 수 없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다. 한밤중에 집에 온 유다이는 항상 시든 배추처럼 축 늘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밥을 차리고 배웅한다. 한밤중에 집에 온 그에게 수고했다고 말한다. 그것 말고는 대부분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고 가끔 잡담 같은 이야기를 하는 날이 이어졌다. 2010년 새해 전날 근처에 신사를 찾았다. 한밤중에 그것도 작은 신사였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어도 시큰둥했지만 그래도 유다이의 얼굴을 보고 같이 외출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집에 오는 길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거웠고 좁은 욕조에서 몸을 붙이고 있는 것도 행복했다. 같은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는 것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꼭 껴안고 시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시덕거리는 것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같이 신년 음식을 먹는 것도 해마다 1월 2일에 하는 하코네 역전 마라톤을 보는 것도 여성 만담 콤비가 나오지 않는 신년 특별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것도 유다이는 1월 4일부터 출근했다.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알아차렸다. 지금은 어느새 2월 초다. 유다이와의 추억이 정초 연휴부터 전혀 갱신되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도 갱신되지 않았다. 책은 읽었다. DVD도 빌려보았다. 언젠가 유다이에게 만들어주려고 레시피를 보면서 이런저런 요리도 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혼자 연극을 보기도 했다. 그런데 무엇 하나 마음에 남지 않았다. 나는 좁은 식탁 주변을 둘러보았다. 햇살도 좋고 바람도 잘 통해서 선택한 집인데 몹시 어두컴컴하고 공기도 가라앉은 듯한 생각이 들었다. 이 집으로 이사와서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도 떠올랐다. 시계바늘은 1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월 14일 오후 1시 30분 나는 신주쿠의 이세탄 백화점에 있었다. 지하 1층의 식품 코너는 수많은 사람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발렌타인데이와 일요일이 겹친 탓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유다이에게 줄 초콜릿을 골랐다. 그는 일요일인데도 출근했지만 그런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어떤 초콜릿을 좋아할까 오직 그것만을 생각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6개의 3,000엔짜리 초콜릿을 골랐다. 제과 분야에서 유명한 파티셰가 특별히 만든 오리지널 초콜릿으로 이세탄 백화점 한정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오렌지색 작은 쇼핑백을 받아들고 신주쿠 거리로 나왔다. 쇼핑백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게 아닐까 불안해질 만큼 가벼웠다. 실제로 한번 멈춰서서 내용물을 확인했을 정도였다. 세이부 신주쿠역에서 개찰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기 승차권 케이스가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핸드백을 아무리 뒤져도 케이스는 보이지 않았다. 항상 케이스를 넣고 다니는 바깥 주머니도 평소 잘 쓰지 않은 안주머니 안에도 코트 주머니를 뒤져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개찰구 옆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다. 어딘가에서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 온 길로 되돌아가 찾아볼까? 이세탄 백화점의 복잡한 지하 1층을 떠올리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을 때 지나가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남자는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남자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면바지에 짙은 감색 코트를 입은 키가 큰 남자였다. 거칠고 강인하게 생긴 얼굴에 놀라움의 표정이 떠오르면서 다물고 있던 입이 벌어졌다. 가호? 그 남자가 내 이름을 부르더니 바로 정정했다. 아니, 요시자키 씨인가요? 간사이 지방 말투였다. 사투리를 듣자마자 기억의 서랍이 활짝 열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추억이 머릿속에서 흘러넘쳤다. 토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유다이 이외의 사람과 말하는 건 오랜만이라고 머리 한쪽으로 생각했다. 그래.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더니 얼굴에 주름이 질 만큼 활짝 웃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도쿄에 있어? 그 당시에는 눈꼬리에 주름 3개가 없었다. 키도 이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나 말투는 똑같았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도시, 히라이와 도시아키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소꿉친구이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2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다.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도시가 이사가고 처음 봤으니까 다시 만나는 건 13년 만이다. 어떻게 란 말만 계속 반복하는 도시를 향해 나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으며 설명했다. 나 남편이 본사로 오는 바람에 같이 왔어. 결혼해서 지금 성은 사사쿠라야. 도시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과장스럽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혹시 한 학년 위에 육상부 선배야? 굉장한 악동이었지만 발이 장난 아니게 빨랐던 선배 말이야. 대학 때 하코네 산을 넘었던 그 선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육상부의 사사쿠라 선배와 유다이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 나는 유다이와 어떻게 만났고 결혼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도시는 오호 와 라고 한우성을 지르며 고개를 주워거렸다. 내 설명이 끝나도 대화는 끊어지지 않았다. 뒤를 이어 이야기거리가 튀어나와서 풍선처럼 계속 부풀었다. 도시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오사카의 가도마에 살았다고 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도쿄의 상경에 취직한 뒤 한 번 회사를 옮겨 지금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5년 전에 결혼했고 2년 전에 히가시무라 야마에 낡은 단독주택을 구입했으며 지금은 그곳에 살고 있다. 우리 집과 같은 세이부 신주쿠 선이다. 아이는 아직 없단다. 우리는 역 구내에 선 채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언뜻 정신을 차리자 어느새 4시 반이었다. 2시간 가까이 선 채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개찰구의 벽시계를 슬쩍 쳐다보자 도시가 내 손에 있는 초콜릿 쇼핑백을 가리켰다. 아, 미안해. 남편이 기다리겠구나. 나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아니야. 오늘도 회사에 갔어. 워낙 바쁜 사람이거든. 그렇구나. 도시는 거북한 얼굴로 말했다. 헤어질 때가 돼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순간 정기 승차권 케이스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만일을 위해 다시 핸드백을 뒤지자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히 발견되었다. 장지갑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나도 그런 일이 자주 있어. 덕분에 이렇게 만났잖아. 도시는 놀라지도 않고 내가 민망하지 않게 웃으면서 말해 주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들어갔다. 도시는 지금 막 도착한 급행을 타려고 했다. 그러면 다음에 연락할게. 뒤를 돌아보고 인사하는 그에게 나는 재빨리 말했다. 집으로 놀러 가도 돼? 그래. 도시는 웃는 얼굴로 대답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물었다. 다음 일요일은 어때?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집요했다. 도시가 귀찮아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도시의 연락을 기다리는 날들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도시는 어정쩡한 미소를 지은 채 그대로 굳어졌다. 괜찮아. 진짜? 응. 도시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덧붙였다. 괜찮으면 남편이랑 같이 와. 이런 기회에 인사해두면 좋잖아. 도시는 급행에 올라타고는 뒤를 돌아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면서 그가 자리에 앉는 걸 확인한 후 마침 도착한 열차로 발길을 돌렸다. 열차에 흔들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떠올렸다.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같이 등교하라는 학교 시책에 따라 매일 아침 도시와 같이 등교했던 일, 저학년 때 종종 도시의 집으로 놀러 갔던 일, 6학년 때 반 아이들이 우리 사이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교실에서 이야기만 해도 휘파람을 불며 놀려댔던 일, 그런 탓만은 아니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별로 말하지 않았던 일. 유다의 침실 겸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초콜릿을 놓고 어제 남은 반찬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코타스로 파고들었다. 추억을 곱씹는 사이에 잠이 들었나 보다. 눈을 떴더니 아침이었다. 유다이한테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초콜릿 고마워. 회사에서 먹을게. 나는 그래 라고 답장을 보냈다. 도시한테서도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어제 반가웠어. 너무 오랜만이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일요일 오후에는 언제든지 괜찮아. 아내도 기대하고 있어. 그날 차로 데리러 갈 테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줘. 몇 번이나 내용을 읽어보고 답장을 보냈다. 나야말로 반가웠어. 일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또 연락할게. 이번 일주일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천천히 지나갔다. 겨우 일요일이 되고 오후 2시가 되었다. 나는 노가타역에서 조금 걸어가 환상 7호선 옆에 있는 인도에 서 있었다.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안에는 고엔지의 양과점에서 산 고급 과자가 들어있었다. 지나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파란색 경차 한 대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내 앞을 조금 지나서 정차했다. 운전석에 앉은 도시가 손을 흔드는 것이 뒤쪽 창문으로 보였다. 남편은 바쁜가 보구나. 조수석 문을 닫자 도시는 아쉬운 얼굴로 말했다. 유다이는 오늘도 출근했다. 나는 안전벨트를 매면서 대답했다. 안 그래도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회사가 워낙 바빠서 미안해.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해줘. 도시는 내가 안전벨트 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차를 출발했다. 우리는 도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예전의 추억과 지금의 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화제는 끊이지 않았다. 중2 때 담임 선생님부터 반 친구들까지 육상부의 사사쿠라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회사 육상부에 들어갔지만 눈에 띄는 활약을 못하고 지금은 코치로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한다. 두 분 다 좋은 분이었는데 언제 놀러 가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두 분의 얼굴을 떠올리자 마음이 아팠다. 할 수 없지 뭐. 내가 워낙 누뚱이었으니까 미리 각오하고 있었어. 도시는 우리 부모님에 관해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리라. 당시부터 우리 부모님은 툭하면 싸우고 나를 나몰라라 했다. 지금은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할머니는 그의 집에 갔을 때마다 어린 나를 반겨주었던 도시의 할머니. 도시의 할머니였지만 나도 언젠가부터 자연스레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다. 당시에도 이미 연세가 있던 전형적인 간사이 지방 할머니였는데 말수도 적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셔서 갈 때마다 들려주셨다. 다 먹지 못할 만큼 과자도 주셨는데 한 번은 치즈케이크를 통째로 준 적도 있었다. 절반쯤 먹었을 때부터 느끼함이 올라와 힘들었지만 억지로 다 먹은 것이 기억난다. 할머니는 잘 계셔.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도시는 앞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집에 계시고. 차가 빨간 신호에서 멈추었다. 집이라니? 본가? 혼자? 아니, 우리 집에 계셔. 지금 가는 집에. 정말이야? 할머니도 만날 수 있다. 목구멍까지 기쁨이 차올랐다. 도시는 찜찜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핸들을 톡톡 두들겼다. 차에 탄 지 40분쯤 지나 차는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좌우로 꺾어지더니 어느 집 앞에서 멈추었다. 주차하게 먼저 내릴래? 나는 재빨리 내려 차에서 조금 떨어졌다. 차는 일단 앞으로 갔다가 천천히 후진해서 넓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집을 올려다보니 흔히 볼 수 있는 2층 집이었다. 하얀 벽, 젓갈색 기와 지붕. 옆집과는 꽤 떨어져 있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날 것 같은 낡은 청동 대문. 그곳에서 3계단 올라간 곳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짙은 갈색의 반질반질한 현관문이 있었다. 도시는 놀라운 핸들링으로 차를 세웠다. 잠시 후 엔진 소리가 멈추고 도시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재빨리 차에서 내렸다. 열쇠 꾸러미를 쩔렁쩔렁 울리면서 개구쟁이처럼 히라이와 저택에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대문 손잡이를 잡았다. 예상한 대로 대문에서는 끼익끼익 소리가 났다. 금속 문패에는 가로로 히라이와 도시아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아즈사, 도시에라고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집안은 바깥과 180도 달라서 꼭 새 집 같았다. 새하얀 벽지도 연갈색 마룻바닥도 눈부실 만큼 깨끗했다. 새 신발장은 거울처럼 반짝반짝했다. 안은 깨끗하지? 리모델링 했어. 도시는 환하게 미소를 짓고는 등 뒤에서 현관문을 닫았다. 현관문 바로 앞쪽에 문이 있었다. 신발을 벗고 있자 도시가 거만한 동작으로 문을 열었다. 방이 참 작네라고 생각한 순간 화장실 휴지거리와 변기의 끝부분이 보였다. 최신식이야. 안으로 들어가면 저절로 뚜껑이 올라가지. 당연히 비데도 있고. 도시는 문을 잡지 않은 손으로 안쪽을 가리켰다. 구경하라는 뜻이리라.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꽤 넓어 보이는 것은 화장실치고 넓기도 하지만 물탱크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휴지거리의 커버도, 매트도, 선반에 있는 천바구니도 근사했다. 우리 집과는 천지 차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희미한 소리와 함께 변기 뚜껑이 천천히 올라갔다. 굉장한 솜씨다. 나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우스워서 웃음을 터뜨렸다. 도시도 웃으면서 놀리듯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쪽으로 와. 도시를 따라 복도를 지나가자 부엌 겸 거실이 나왔다. 여기 또한 하얗고 눈부셨다. 천장도 높았다. 레이스 커튼이 달린 커다란 창문 너머로 차 뒷부분이 보였다. 왼쪽은 거실이었다. 푹신푹신해 보이는 하얀 소파가 벽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맞은편인 현관 쪽 벽에는 커다란 TV, 그 밑에는 역시 새 것처럼 보이는 연갈색 캐비넷, 초록색 카펫 위에는 하얀 탁자, 오른쪽에 부엌이 있고 커다란 나무 식탁 너머에 넓은 주방 카운터가 보였다. 최신식 전기레인지다. 더구나 3구나 된다. 눈을 크게 뜬 순간 그 너머의 어둠 속에 서 있는 가냘픈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은 채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더니 천천히 부엌에서 나왔다. 소박한 치마와 회색 스웨터 차림에 긴 머리칼을 포니테일로 묶었다. 눈 밑에 자리 잡은 짙은 다크서클이 눈에 띄었다. 화장으로 감출 수 없을 만큼 거무칙칙한 다크서클이 갸름한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다. 도시가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내인 아주사야. 아주사예요. 잘 오셨어요. 그녀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매우 느린 동작이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게 몹시 힘들어 보였다. 나는 당황함을 감추면서 이름을 밝히고 과자가 든 쇼핑백을 내밀었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에 눈길을 향한 순간 마룻바닥에서 시선이 멈췄다. 발자국이 몇 개나 있었다. 발자국이 없는 곳에는 갈색의 희미한 입자가 보였다. 바닥을 둘러보자 여기저기에서 기묘한 흔적이 보여 흠칫 놀랐다. 발이 스친 듯한 자국도, 바닥과 벽의 경계선에 갈색 입자가 쌓여 있는 것도, 새 집의 새 마룻바닥에 희미하게 모래가 쌓여 있었다. 갑자기 발바닥에 위화감이 느껴졌다. 오늘 검은 바지를 입고 왔는데 발바닥이 온통 모래투성이었다.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상상했을 뿐이지만. 할머니는? 도시가 부엌을 향하여 묻자 아주사가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괜찮으셔. 조금 전까지 주무셨는데 지금은 일어나 계셔. 그래? 도시가 거실 문을 열면서 나를 돌아보았다. 할머니 먼저 만나볼래? 2층에 계셔. 도시는 바로 앞에 계단으로 발을 옮겼다. 도시도 아주사도 바닥에 모래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발바닥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도시를 따라갔다. 계단 구석에도 모래가 쌓여 있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다. 높다랗게 쌓였던 모래가 실제로 눈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건 틀림없이 현실의 모래다. 하지만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가호 올라와. 도시의 말을 듣고 나는 계단으로 발을 옮겼다. 도중에 층계참에서 한번 구부러져서 2층에 도착했다. 열려있는 맨 앞쪽 방문으로 도시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3평쯤 될까? 방 안쪽 창가에 커다란 침대가 놓여있고 침대에는 철제 난간이 붙어 있었다. 환자용 침대였다. 하지만 이 방에는 바닥에도 카펫에도 모래가 보이지 않았다. 이불이 약간 부풀어 있었다. 작고 쪼글쪼글한 노파의 얼굴이 베개와 여름용 이불에 파묻혀 있었다.
노파는 축 늘어진 눈꺼풀 안에 검은 눈동자로 나를 보았다. 아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다. 멍하니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기억 속 할머니와 완전히 딴판이었다. 작아졌다. 쇠약해졌다. 시들었다. 오그라들었다. 물의 한 말이 잇따라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할머니, 나는 몸을 숙이고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그렇게 불렀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새카만 눈동자를 2번 깜빡이더니 오므렸던 입을 움직였다. 아, 말이니? 오랜만이구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말투는 어린아이 같았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천진난만한 미소가 깃들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린 순간 코 안쪽이 마비되고 눈물이 고였다. 내 뒤에서 도시가 소곤거렸다. 이제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셔. 아내에게도 말이라고 하고 나한테는 오라버니라고 하고 흔히들 그러잖아.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어린애로 돌아간 것 같아. 도시는 옆으로 다가와서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몸을 웅크린 채 2 손을 꽉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의식적으로 몸에서 힘을 빼고 숨을 깊게 토해냈다. 미안해, 좀 놀랐어. 도시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그러네. 마리아. 할머니가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뒤를 이어 아우아우 하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불 끄트머리에서 여기저기에 검버섯이 핀 손을 내밀었다. 덜덜 떨면서 나를 향해 들어올리자 나는 한순간 망설이다가 2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촉촉하고 따뜻했다. 할머니는 힘없이 내 손을 잡았다. 반가운 얼굴로 무슨 말인가 계속했지만 역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진정되길 기다렸다가 방에서 나오자 도시는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집 구경할래? 라고 물었다. 그리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대각선 앞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나는 힘없이 웃으면서 그의 뒤를 따라갔다. 카펫이 깔린 작은 방 한가운데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나비나 별 모양의 플라스틱 장식이 매달려 있었다. 아기용 모빌이다. 옷장 위와 벽 선반에는 커다란 봉제 인형과 유아용 장난감이 쭉 늘어서 있었다. 가냘픈 체격의 아지사를 떠올리면서 물었다. 예정일은 언제야? 그러자 도시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직 안 생겼어. 내가 너무 설레발이지?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빨리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그래. 그렇구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나와 유다이가 겹쳐지려는 생각을 뿌리쳤다. 아기 침대의 난간에 손을 대고 별 생각 없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져서 움푹 들어간 크림색 타월 이불에 갈색 모래가 쌓여 있었다. 아 하는 외마디가 튀어나올 뻔한 순간에 맞은편에서 도시가 입을 열었다. 이름도 지었어. 역시 설레발이지만. 손으로 침대 난간을 짚으며 체중을 싣자 도시는 아기 침대를 바라보면서 즐거운 얼굴로 덧붙였다. 아들이면 사쿠야, 딸이면 미즈키. 일단은 소리만 정하고 한자는 생각 중이야. 도시의 시선은 타월 이불에 쏠려 있었다. 하지만 모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상하다. 괴이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은 우리 사랑의 장소로 가볼까? 도시는 아기용 모비를 손으로 돌리며 익살스럽게 말한 뒤 문으로 향했다. 어떡하지? 물어봐야 할까? 도시가 아이 방에서 나간 순간 깨달았다. 이 방에 나 혼자 남게 된다. 목덜미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아서 서둘러 도시를 따라갔다. 두 사람의 침실에는 킹 사이즈의 하얀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것 말고는 침대 옆에 협탁과 스탠드가 있을 뿐인 말 그대로 잠만 자는 공간이었다. 창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단조로운 실내를 밝게 비추었다. 바닥은 복도나 거실과 달리 짙은 갈색이었다. 그런 탓에 희미하게 쌓인 모래알갱이가 선명하게 보였다. 도시는 여기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 바닥의 모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돈을 탈탈 털어서 좋은 침대를 샀어. 누우면 절로 잠이 와. 열정적으로 말하는 도시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나는 점차 다른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실제로 모래 같은 건 없는 게 아닐까?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닐까? 이상한 건 이 집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닐까?